안녕하세요. 네, 낯익은 얼굴들도 있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인사 먼저 드려야죠. 네, 여러분들하고 경영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좀 할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텐데, 먼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제일 먼저 간단하게 제 얘기 좀 하면, 제 이름은 이인호고요. 뭐 제 이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이름 한 세 글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강의 진행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끄집어낸 건데요.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드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뭐 질문할 내용도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의사소통 채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 게시판 학원 쪽 가시면 강사 게시판이 있고요. 요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뭐 최대한 빨리 회신하도록 할 거고요.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시판에 또 어떤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냐면 교재에 대한 정오표하고요. 2016년도 기출문제 해설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게시판이 불편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불편하시면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fuzworld@wat.kr로 이메일 주셔도 거기 이메일 바로 제가 회신해드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 포인트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잠깐 강사 소개라고 제목 쓴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말씀 좀 드릴 거냐면 이제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교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같이 좀 드릴 거면 가지고 계신 교재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 문제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교재 쓸 거냐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핵심 경영학 3판 교재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강의를 가지고 요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이제 교재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재 보시게 되면 뭐 전체 어떤 편들이 구성되는지는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이제 각 편이 있고요. 그 편 안에 들어보시게 되면 장이라고 해서 이론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론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각 편 시작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계열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 대부분 어떤 시간 쓸 거냐면 요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요거 좀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역시 이제 경영학을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을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회독수를 늘리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를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도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냐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각 챕터별로 이제 이 구성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요 기본 문제를 각자 풀어보세요.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문제를 푸는 일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일은 없을 거니까 각 챕터 끝나고 나면 기본 문제들은 각자 풀어보세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기본 문제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냐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요.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하실 목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요 기본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본 문제를 각자 해결하시면 각 챕터 끝났을 때 몇 회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면 일단 2회독의 효과를 보는 거죠.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 기출문 예상 문제는요 말 그대로요 기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수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푸시는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요 기출문 예상 문제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한 챕터 단위로 어떻게 사이클을 돌 거냐면 이론 정리하실 거고 기본 문제 푸실 거고요. 또 이론 정리하고 기본 문제 푸실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 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시점이 올 거냐면 각 편이 끝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 근데 그 편이 끝나는 시점에서 왠지 모르게 경영적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서야 뭐 하시냐면 그 편에 들어가 있는 챕터 안에 내버려뒀던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푸시면서 한 번 더 회독수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요. 이론 정리하고요. 기본 문제 해서 편 다 끝나는데 왠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언제 가냐면 종강하면 다시 각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출 및 예상 문제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하고 가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하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문제가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그 최적화된 활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교재 설계하고 맞물려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 이 교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는 건데요. 그 문제는 이제 뭐와 맞물려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냐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으로 경영학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일단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준비 목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 1차 시험 과목 중에 뭘 가장 어렵다라고 하시냐면 경영학을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경영학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경영학에 대해서는 일단 질에 겁을 먹고 계세요. 왜냐면 일단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회계세법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회계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세법이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경영학은요.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경영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냐면 경영학이 한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경영이라는 과목 안에는요 분과학이 여러 개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경영학은 실적으로 한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 시험 목상 가지고 계신 교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사 1차 시험 목상으로 교재들의 그 과목별 교재들 보게 되면 경영의 분량이 제일 적어요. 분량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선입견을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냐면 회계사 1차 시험 목상으로 접근한 이 경영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어떻게 접근하시는지에 대한 감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왠지 분량도 많아 보이고 과목도 많아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럼 도대체 이 경영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분과학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분과학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경영학을 접근하는 데는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순서대로 경영학에 들어가 있는 분과학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역시 조금 유치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회계사 1차 시험 보시려면 영어라는 과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 영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하실 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죠? 알파벳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일본어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을 제일 처음 하신다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냐면 그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잡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쪽을 뭐라고 표현하게 될 거냐면 경영학 원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영학 원론을 먼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경영학도 학문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가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요, 역시나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방법론은 뭐냐면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과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쳐줄 거냐면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론?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다루는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쳐줄 거냐면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계량경영학,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경영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언론이 끝나고 나면 조직논문과 경영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분야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경영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냐면 소위 얘기하는 경영학에 대한 분과학이요. 분과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분과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재무관리, 인적 자원관리, 생산 및 운영관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개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분야를 경영하시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경영전략 또는 전략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하시는 거고요. 요게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순서예요. 그 사실은요, 이 순서는요,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서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가진 순서냐면 일반 사현제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할 거고요. 그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변경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 좀 전에 이 순서는 뭐라고요? 일반 사현제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커리큘럼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현제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 많은 분들이 수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현제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목적은요,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는 최고 경영자 양성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을 들으신 목적이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신 분 계세요? 당연히 안 계시겠죠.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공인회사 1차 시험에서의 경영학이에요. 그럼 이제 요걸 어떤 목적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으면 공인회사 1차 시험에서의 경영학 수업 목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틀이 깨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쪽만 좀 변경이 될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얘기했던 이 경영 전략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 전략 양성 관점이라면 이 경영 전략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 경영 전략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그렇게 복잡하게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 또는 개념들 위주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경영 전략을 맨 뒤로 뺄 필요가 없어요. 뒤로 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얘기하게 될 거냐면 이 경영 언론에 붙여서 경영 전략을 붙여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구조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을 잡아서 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순서 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요 순서대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 순서대로 따라가면 경영학을 수업 목적상 접근하는 기본적인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경영 언론과 경영 전략을 묶어서 제1편 경영학 입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제2편
조직행동론, 제3편 인적자원관리, 제4편 생산 및 운영관리, 제5편 마케팅이라고 해서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칠판상으로는 모두 7덩어리인데요.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모두 몇 편이라고 말씀드리면 5개의 편이라고 말씀드려서 뭐하고 뭐가 빠져있냐면 이 경영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와 재무관리라는 문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왜 경영과학과 재무관리가 빠져있냐는 건데요. 일단 이 재무관리는요, 물론 이제 경영의 한 분야긴 하지만 회계사 시험 목적상 재무관리는 1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과목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무관리는 별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재무관리 부분은 커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재상으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영과학이라는 부분이 교재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체적으로 역시 시험 목적이다 보니까 이 경영과학에 대한 문제들의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가기에는 역시나 그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요.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책문을 몰아서 떼는 거면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재상으로 이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냐면요. 사실 이 경영과학은 어떤 쪽하고 관련돼 있냐면 이쪽과 관련돼 있어요. 생산 운영 관리 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운영 관리 안에다가 혹시 출제 가능성 있는 경영과학 관련된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집어넣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편 하나를 따로 따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편 경영인문, 2편 조직능론, 3편 인적자원관리, 4편 생산운영관리, 5편 마케팅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 따라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다 어떤 얘기 좀 얹어서 갈 거냐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경영 과목이 여러 개인데 저 안에서 출제 빈도는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가시면 어느 쪽에 물론 집중과 선택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쪽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분과학으로 했을 경우는 이 4개가 전부 다예요. 분과학은 이 4개가 전부 다고요. 이 4개에서 그 어느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요. 일단 재무관리가 전체의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머지 3개 분야가 60%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똑같이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냐면요. 그러면 요 앞쪽이요? 요 앞쪽은 시험 범위에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설마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쪽도 일단 아까 경영과학에 대한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쪽도 당연히 출제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구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그 인적 자원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요 분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적 자원 관리가 전체적으로 20%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면 경영 언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까지 다 포함해서 20%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산 및 운영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뭘 좀 좋아하시냐면 숫자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생산 및 운영 관리와 경영과학에 묶여서 20%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과학 쪽은 뭐 많이 나와요. 한 문제. 그것도 매년도 아니고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역시나 필요한 내용들만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독자적으로 마케팅 한 분야에서 20%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인적 자원 관리 이쪽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20%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좁은 범위에서 20%가 출제되는 쪽은 이쪽이나 이쪽도 뭐 사실 그렇게 범위 넓지 않은데 이쪽이 비슷한 범위들을 가지고 기출을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경역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요. 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면 이제 경역을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경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역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는 건데요. 일단 당연히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일단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스타일은 철저하게 어떤 스타일 따라가냐면 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64시간 잡혀져 있잖아요. 64시간을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강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한다는 건 어떤 형태냐는 건데요. 역시 수험생은 가장 탑다운 방식 적합하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챕터든 편당이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이 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질 겁니다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논리적 흐름을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큰 그림 안에다가 세부적인 그림들을 채워드리는 그런 형태로 내용들을 정리해 갈 거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 섞어서 얘기하면 경역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냐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건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집을 질 때 이런 방 안에 장인이 가구 같은 것들을 먼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공간들을 먼저 지어 놓고요. 그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채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머릿속에다가 큰 그림들을 그려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 넣으셔야 시험장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로 강의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구조에서 공부들을 해오신 일단 기본적인 그 구조를 깔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인 거고요.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역을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회독수를 늘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독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독은 노출을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오해들 하시냐면 경역만 계속 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오해들 하시는데요. 저도 회계사 시험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회계사 시험에서 경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요. 엄밀히 따지면 스스로 저를 누가 침뱉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맡은 과목은요 한 과목도 아니죠. 재무관리 40%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0.6 과목이란 말이에요. 0.6 과목. 그러니까 그런 0.6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은 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경역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경역에서 가장 좋은 실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한 다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냐는 건데요. 이렇게 역사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회계사 시험 과목에서 1차 경영학이라는 과목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경영학과를 다니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 얘기는요.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려요. 그러면 일단 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저도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경영학과 수업들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경영학과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영학 내용들이 크게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보면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경영학 시험 보는 관점에서 유리할 것이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 어느 관점이 유리하냐?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수업 내용은 그 시험하고 무관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 들으면서 뭔가 교수님 던져주는 용어들 같은 것들은 들은 적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들었다는 그 얄팍한, 정말 얄팍한인데요. 그 얄팍한 기억이요. 그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주긴 하냐면 사람은 인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요. 본인에게 익숙한 건 받아들여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요. 튕겨내버려요. 그러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뭔가 주워들은 얘기가 있다면 그 표현이 익숙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익숙함이 없으시니까 다 전공 일단 바꾸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익숙함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도 이 다독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이게 수업이 그 아침 9시에서 그 아침 9시라는 수업 시간이 어떤 저도 잘 알고 있긴 한데요. 조금 죄송한데요. 9시도 수업이니까 10분만 10분만 일찍 오세요. 10분만 일찍 오셔가지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딱 10분만 투자해서 그날 수업할 내용을요. 머리 그냥 멍 때리고 하셔도 좋아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다시요. 예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용 숙제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개념 없이 읽으셔도 상관없대요. 읽어만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차이를 만들 거면 읽는 순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뭐는 잡아놓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본 적 있는 용어라는 개념을 잡아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강의 때 그 내용들 설명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익숙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분 읽어보는 게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 줄 거냐면 빨아들이는 속도를 좀 더 빨리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분만 투자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수업 시간에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를 거고요. 그 수업 시간에 빨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만큼 어디서 시간을 세이브해 줄 거예요. 나중에 복습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분 투자해서 미리 좀 읽어보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습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라는 얘기라고 부득불 우기시는 분 있으신데요. 절대로 예습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분 투자해서 회독수 한번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재 활용하는 방법 얘기하면서 또 회독수 늘려 가시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려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독수 늘리는 것 관련돼서 뭐 하나 더 얘기할 거냐면요. 그 아직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판서량이 좀 많아요. 칠판을 좀 많이 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이 쓰는 내용을요. 어떻게 하라고 당부드릴 거냐면 이 서브노트를 꼭 좀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노트 한 권 좀 구입을 하시고요. 노트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요. 그냥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 쓰시면 그게 종강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냐면 서브노트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좀 가지시는 것은 경영학 시험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제가 이 그 서브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년 1차 시험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느껴지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아직 지금 5월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이 경영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경영이라는 과목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요. 지금은 그나마 경영에 대해서 시간을 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요. 경영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그냥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어떤 과목들이 계속 진으로 올 거니까. 역시나 회계학, 세법, 그다음에 암 과목의 범주로 넘어가 보면 경제학이 여러분들 짓누를 거예요. 예? 지금 이정 교수랑 그 경제하고 계실 텐데 경제에 대해서도 시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손에 튀어서 경약 좀 해볼까 하면 상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경약은 0.6이라는 그게 생각보다 안 지워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임박하다 하면 할수록 경약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기하급수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요. 일단 지금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수업하는 기간 동안 경약을 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 수업 중이니까 믿어요. 네. 근데 이제 경약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봄종합반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한다 다른 것들 막 회계세법 중심 하다 보면 갑자기 경약이 잊혀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언제 경약 이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2월 말 시험이잖아요. 언제 경영의 생각이 딱 드냐면 12월 경영아 이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12월 달에 다시 한번 경영 정리해야지 라면서 이제 이 책을 꺼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책 절대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돼서 이 책을 다시 꺼내면 이 책도 부담스러워요. 두껍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그 두껍게 느꼈다는 이유 때문에 뭘 하지 못하실 거면 책을 펼 엄두를 못 내세요. 해야지. 그 압박감만 있고요. 그 엄두를 못 내서 책을 계속 못 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쫄리니까. 그러면 계속 시간을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만만해야 되잖아요. 분량에서 위압감이 생기면 못한다니까요. 좀 만만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만해 보이는 역할을 뭐가 해줄 거냐면 얘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노트를 가지시는 건 꼭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관점도 얘기할 거냐면 어떤 관점도 저게 의미가 있을 거냐면 12월 달이 아니더라도요. 아까도 했지만 12월 달 딱 펴면 지금 이게 종강이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몇 달을 경약을 놓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놓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종강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경약에 대한 명맥은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감을 유지하고 계셔야 막판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평상시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양이 많기 때문에 부담해서 시간을 따로 쪼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강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계신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시면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뭐 이동지간이라도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조금씩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서브노트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어떤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그러면 일단 나중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고요. 그 만든 걸 그냥 복사해서 가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계속 제가 인지과학 쪽을 좀 했던 사람에서 자꾸 그걸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뭔가 빨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흡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눈이요 뭔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이 뭔가에 적응하게 되면 그 익숙한 것들은 역시나 눈으로 잘 들어오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적 시험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눈은 뭐에 적응되냐면요. 두 가지에 적응이 돼요. 하나는 책들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활자체에 적응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에 적응될 수밖에 없을 거냐면 본인의 손글씨에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손글씨로 만드는 서브노트라도요. 본인이 쓴 게 아니면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들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악필이라도 본인이 눈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거라면 더 잘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지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 서브노트는 분명히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드리면서 그 서브노트에 대한 장점들 또는 서브노트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자, 좀 더 얹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브노트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질 거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본인들이 조금 더 써놓는다면 역시나 나중에 그 단권화가 끝나고 나면 시험 직전에 발휘할 수 있는 유력은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다독하고 그다음에 서브노트 요 두 가지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얹어서 아까 교재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제랑 기출 예상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수업을 진행해 가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는 역시나 종강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교양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은 마무리 짓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수업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인텐시브 반이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70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저도 기계가 아닌지라 애누리 없이 70분을 맞추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70분 정도를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분 휴식한 형태. 그러니까 지금 전체 4시간 스케줄에서 4교시 체제가 아니라 3교시 체제로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퀴즈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그날 강의한 내용을 그날 시험 보는 건 조금 무리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퀴즈 없을 거고요.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내일이요. 내일 다 끝나고 나서 객관식 5문항이요. 5문항 정도 간단하게 시험 보고요. 그 후에 그 5문항에서 해설하는 형태로, 요 형태로 앞으로 남은 시간들 강의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경약이라는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요. 그럼 이제 제 1편 경영학 입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편부터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철저하게 강의를 탑다운을 진행할 거고요. 역시나 각 편 시작할 때마다 어떤 절차를 밟아 갈 거냐면 각 편별로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리면서 이런 얘기들이 펼쳐질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익숙함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구조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경약 입문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거냐면요. 이미 아까 그 교재 구성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얘기? 경영학 원론이라고 얘기하는 쪽과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쪽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교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경영학 원론과 관련된 분야가 모두 챕터 3개예요. 챕터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4장에 들어가서 경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경영학 원론에 구성되어 있는 요 3개의 챕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경영학 처음 하시는 거니까 경영학의 문제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거냐면 경영학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개념 잡아주고 나면 두 번째로 뭘 얘기할 거냐면요. 역시나 이제 경영학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어떤 용어가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경영학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뭘 얘기할 거면 기업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요. 이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경영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끌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서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그럼 이제 역시 경영에 관심 이 기업에 가 있을 텐데 이 기업은 뭔가 할 거예요.
뭔가 하는데 그 기업이 뭔가는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 거냐면요. 활동을 할 거예요. 기업은 활동할 거예요. 이거 들리세요? 기업은 활동할 거예요. 이거 문제 없으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에서 아마 그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반복적으로 얘기할 것 같긴 한데요. 제일 처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업은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활동을 한다는 건 뭘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원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활동을 해서 자원을 쓸 거고요. 그 쓴 자원에서 어떤 시도가 계속 있어 왔냐면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비용 또는 원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많이 익숙하신 용어죠. 회계학 시간에 많이 하셨을 테니까. 물론 회계학적으로는요. 비용과 원가는 구분되어야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네? 비용과 원가는 회계학적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저는 회계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모를까 필요 없다면 굳이 비용과 원가를 구별할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는 비용과 원가의 개념을 구별 쓰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걸 비용 또는 원가라고 얘기할 텐데 역시나 회계학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으면 그 비용이나 원가를 분류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정비요? 변동비류요? 또는 직접비요? 간접비류요? 그쵸?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앞에 처음 뭐부터 시작했냐면 활동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온 거예요? 고정비, 변동비, 직접비, 간접비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정 변동 제가 안 쓸 거고요. 뭐 직접비, 변동비요. 그러면 그 설명 연결시켜 보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기업 활동은요. 직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과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론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 얘기도 할 거고요. 이 개념들은 되게 중요하다고요. 다시요. 기업 활동은 직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과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다고요. 그러면 직접비적인 성격, 간접비적인 성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직접비가 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회계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회계학이라고 얘기하는, 직접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추적이 불가능한, 왜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공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을 간접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과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 직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은 뭔가 기업이 활동을 했는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활동도 있을 거라고? 활동을 하긴 했는데 얘가 어느 활동에 기회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활동도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경영관리 또는 관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영 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기초 개념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로 경영관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제4장에서 경영 전략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각각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는 건데요. 역시 이제 경영의 기초 개념이라는 관점 제일 먼저 뭐 얘기할 거냐면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정말 가장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오늘 이제 가장 큰 집을 지을 건데요. 그 가장 큰 집을 짓는다는 관점에서 그 어떤 관점으로 얘기할 거면 이 경영이라는 개념을 잡는 관점에서 한 가지 관점 접근하지 않을 거고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접근할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그 경영을 이제 시험 목상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하냐면요. 그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은요. 경영 관점에서 보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체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사실 경영 공부하시면서 시험 목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이라는 실체는 있는 거예요. 실체는 있는 건데 이 실체를
개념을 잡아드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거고요. 한 가지 뭐가 될 거냐면 이 경영이라는 실체를 의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 경영이라는 학문을요 기업의 활동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기업의 활동이라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래저래 잡아가면서 가장 큰 집을 지을 거고요. 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들 역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을 채워서 경영학의 기초 개념들을 완성할 거냐면요. 근데 이런 경영학의 학문,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시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학문 목적으로 경영학을 하는 관점이라면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목적으로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그 경영학은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냐면 이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론이 등장한다는 것은 출제자 입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내용들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기에 들어간 내용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란 관점에서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경영학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경영자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 안에 당연히 어떤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겠죠. 제일 먼저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거냐면요. 그 역시나 이제 기업이라는 거 존재하면 기업은 시장에 존재할 텐데요. 그 기업은요 혼자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혼자 움직이는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업이요 혼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하냐면 몇 개의 기업이 뭉쳐서 움직이기도 해요. 역시나 이제 회계학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얘기하면 뭐 인수인 합병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기업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서 움직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업 집단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테마를 얘기할 거고요.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이 뭉쳐 다니는 문제. 해서 기업과 기업 집단화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2장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장에서 경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경영 관리에서 모두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면 네 가지의 절차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네 가지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요. 역시나 나중에 본문 가시게 되면 이 네 가지에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정리하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요게 1장, 2장, 3장에서 언급하게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장에서 경영 전략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경영 전략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얘기는요. 나중에 4장 시작할 때 가면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얘기할지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4장에서는 경영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라는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제1편 교육 입문은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갈 겁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그럼 이제 쭉 넘겨서 이제 본문 넘어갈 거고요. 제1장 제1장 경영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의사 결정이라는 관점과
기업의 활동이라는 관점으로 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의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제1절 경영학과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사 결정 관련되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볼 거고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겠죠. 먼저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영학은 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영? 의사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목표상으로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경영학이 뭐예요? 경영학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역시나 대답은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 사실 강의하면서 질문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요. 네. 생각보다 대답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겉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속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제가 던진 질문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경영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을 때 역시나 아무 데도 없으신 하셨는데요.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딱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경영학은 뭐예요? 뭐가 경영학이에요? 네,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렸고요. 네, 사실은 제가 항상 이 질문은요 강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던져놓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감을 좀 가셔야 그 다음 얘기가 좀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던져놓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그 개념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좀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경험이 한 가지 있냐면요. 제가 대학교 처음 이제 경영학과 입학하고 나서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제 대학 동기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수업 시간에 저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 안 들어가고 되게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고 나서요. 당연히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물론 수강 신청했던 과목은 떠올라요. 그때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 보면 회계원리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수학, 영어 뭐 이런 과목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1학년 1학기 학과는 안 맞았어요. 이러고 1학년 1학기가 갔어요. 1학년 1학기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됐는데요.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제 친구 손에 끌려가지고요. 수업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수업이 뭐였냐면요. 연세대 경영학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상으로요. 경영 언론이 없어요. 경영 언론이 없고요. 그때 제가 제 친구 손에 끌려 들어왔던 과목이 뭐였냐면 조직 행동론이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 손에 끌려갖고 조직 행동론 수업을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듣던 거였죠. 근데 그때 담당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요. 출석 체크를 하시고 나셔서 사실은 그분이 저희들한테 처음 던졌던 질문이 바로 뭐였던 거냐면 경영학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분위기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액면이 얼마나 돼 보이세요? 제 학번 말씀드리면 93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영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딱 교수님 질문 던지자마자 어떤 분위기였냐면
학생들은요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떨구고요 책상과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 지금은 대학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긴 한데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질문 던지세요. 근데 그 학생이 엄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부터 안 들어도 돼요. F예요. 그냥 교수님 F를 명하시면 나가고 안 들어도 돼요. 그랬던 문화가 남았으니 9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니까 괜히 똑바로 쳐다보겠다 시키시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떨궜던 거예요. 이러고 교수님과 눈을 안 맞추게 해서 고개를 떨고 있었고 역시나 침묵이 쫙 흘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강의를 적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올해로 강의가 17년째니까요. 네. 올해 강의가 17년째니까 강의를 적게 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직까지도요. 사실은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요. 침묵이 흐르면 그 오글거림을 못 참겠어요. 네. 어색함을 못 참겠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요. 그 침묵을 즐기셨어요. 네. 학생들은 고개를 떨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수님은 버티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쫙 흘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그 배짱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계를 보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요. 체감상으로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 교수님은 즐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침묵이 깨졌어요. 그 침묵을 누가 깼냐면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깼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하기 전에 그 친구의 운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는요. 다음 시간부터 볼 수 없었어요. 네. 물론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냐고. 더나 그 친구는 제 손을 끌고 수업을 들어가준 친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랬냐면 정말 살신성인하는 마음이었대요. 그 침묵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대답을 한 거래요. 하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친구는 그 다음 시간부터 볼 수 없었고요. 저 역시 그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영학은요. 돈을 벌어주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경영학은요. 돈을 벌어주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업이란 걸 처음 들어본 저는요. 그 친구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 운명을 뒤로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수님은 그 친구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께서는 경영학이 돈을 벌어주는 기술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을 거래요. 그러면 경영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셨냐면 경영학은요.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 그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억 하나가 있냐면요. 교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자마자 아까도 했지만 저 배짱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못하고요. 속으로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나요. 왜 웃었을 것 같으세요?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왠지 그 당시 제 느낌으로는요. 동어 반복의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네.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똑같이 한 번 더 풀어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라는 느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피식 웃어버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그 학기 제가 들어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물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제가 경영학을 계속 공부해가지고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까지 한 건 아니에요. 예, 역시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경영학 박사까지 했는데 계속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이종이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경영학 박사하면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키는 딱 4글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4글자?
경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글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영 현상이라고 표현해도 놓고 봤더니 왠지 단어가 좀 무거워 보입니다. 의미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써먹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어가 몇 개가 뭉쳐져 있으면 좀 개념이 어려워지는데 이걸 쪼개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영 현상이라고 붙여놓고 보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쪼개서 가자고요. 그럼 당연히 경영 현상이라는 네 글자는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 두 개의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와 현상이라는 단어 두 개일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경영, 현상 쪼개놓고 보니까 조금 단어가 가벼워지죠.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한 단어들을 좀 설명해 보면 먼저 현상부터 보자라고요. 뭐 그냥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현상이라는 표현에서 혹시 이 개념을 끄집어내는데 무리가 없어요? 현상, 어떤 상태. 조금만 더 가면 이 얘기는요, 뭐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으냐면 행동, 행위 라는 표현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서 현상이라는 것은요, 행위,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현상을요, 행동, 행위라고 표현하는 순간 혹시 뭔가가 하나 궁금하신가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지시는 거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그 행위에, 행동에? 주체요, 주체. 누가 한 행동이냐고요. 누가 한 행위냐고요. 그리고 그 주체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줄 것 같으면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해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전체적으로 틀 잡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경영하면 대상이 뭐가 될 것 같다고요? 기업이 된다라고요. 그럼 결국 이 경영 현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기업의 행동을, 행위를 의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천천히 하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결국 경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회계학하셨을 테니까 회계학 다 끝났죠? 중급회계 다 끝났죠? 네. 그러면 기업은요, 어떤 행위를 해요? 물론 이 행위를 중급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어떤 행위를 해요? 가장 간단하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할 거고요. 만들기도 할 거고요. 건물을 사고 팔기도 할 거고요. 사람을 뽑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등등등등등 정말 무수하리만큼 많은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기업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행동들을 하나씩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경영학을 설명해 버리게 되면 역시나 경영학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기업은 행동을 하는 그 행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면 경영학은 백과사전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사실 경영학은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백과사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냐면 그 열거되는 행동들을 뭔가 일반화시키는,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될 거예요. 연결되세요? 그 무수하게 많은 기업의 행동들은요, 다 의사결정이라는 개념 하에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리세요? 문제 없어요? 그쵸? 근데 그럼 이제 모든 핵심은 결국 경영사라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의사결정 안에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의사결정이라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기업이 수행한 의사결정을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왠지 골치 아파 보여요. 골치 아파 보여요.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가자고요. 다행히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세요? 뭐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요. 오늘 하루 지금 한 10점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도요. 여러분들은 많은 의사결정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유출해보면 일단 아침에 눈을 뜰지 말지 대해서 의사결정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할지 말지 대해서 의사결정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영 개강인데 오늘 가 마라? 마침 비도 오는데? 그런 의사결정도 하셨을 거고요. 가기로 결정했다면 걸어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 타고 갈지 등 의사결정도 하셨을 거고요. 등등등 다양한 의사결정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골치 아프게 기업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풍부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혹시 아무런 목적 없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눈을 뜨지 말지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활동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눈을 뜨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은 자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요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에는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는 건데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통해서 해결해 보면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러면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 물론 세상이 여러분들 너무나 괴롭혀서요.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요. 그냥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해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역시나 쉽지 않은 경험이겠죠. 근데요. 스마트폰을 뭘 살지를 갤럭시 살지 아이폰 살지 또는 다른 분들 살지를 의사결정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의사결정 해보신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스마트폰 어떤 브랜드 살지에 대한 의사결정 둘 다 뭔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살지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좀 대한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살지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씨는요. 잠깐 삼성 이재용 씨 당연히 갤럭시 사겠구나. 예? 현대의 정몽준 씨는요.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의사결정 할까요? 의사결정 할까요? 제가 정몽준이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왜요? 둘 다 사면 되죠 뭐. 근데 우리 같은 민초들은요. 둘 다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왜 정몽준 씨는 스마트폰 어떤 브랜드 살지를 의사결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돈이 많고요. 우린 돈이 적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부러워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들 얘기를 하면 왜 여러분들은 숨을 쉬지 말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 살지는 의사결정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을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요.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시나요? 지불하지 않는 거죠. 다 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무한하면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뭔가 유한성, 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문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기업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지는 당연히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사결정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이나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얘기들을 끌어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기업의 문제로 다 전환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기업은 달성해야 될 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뭐만 남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죠. 다시요. 기업은 달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될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절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가장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의도적으로요. 잘 쓴다는 문제와 가장 잘 쓴다는 문제를 구분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구분돼야 되는지는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기업은 가장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거다라고 표현하게 될 건데요. 칠판에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입으로는 좀 없어 보이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절대로 칠판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장 잘 쓴다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게 될 거냐면요.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의사 결정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요게 경영 현상이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다시요. 경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일을 끄집어낸 거냐면 결국 경영은 뭐다? 경영 의사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무리 없으시죠?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얹어놓고 잠깐 쉴게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떤 얘기 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떠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경영에서 고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요 모두 몇 가지냐면 사실은 4가지입니다. 네, 경영에서 고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모두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면 당연히 기업은 뭘 가지고 있을 거면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재무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영은 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재무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은 어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랑 하셔야 되는 고민은 아니고요. 네. 재무관리 시간에 하시면 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요. 인적 자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영은 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인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고민은 어느 분야에서 하시면 되는 거냐면 제3편 인적 자원 관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업은요. 원자재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으면 저 원자재라는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은 어느 분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4편 생산 및 운영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요. 기업은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냐면 상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당황을 하시냐면요. 저 좀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상품이라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자원은요. 인풋이에요? 아웃풋이에요? 인풋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상품은 인풋이에요? 아웃풋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웃풋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품이란 한정된 자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웃풋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이격되는 부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왜 끄집어내는 거냐면요. 경영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경영 공부하시면서 정말 조심하실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역시 이제 학문적 체계라고 하면 학문은요.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이라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보게 되면
그 사회과학도요. 가장 자연과학에 붙어있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가장 먼 사회과학이 있어요. 그때 가장 자연과학에 붙어있는 사회과학이 바로 뭐냐면 경제학이고요. 자연과학에서 가장 먼 사회과학이 뭐냐면 경영학이에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연과학에 붙을수록 또는 자연과학에서 멀수록 어떤 특성들이 가지냐면 자연과학에 붙을수록 절대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사회과학 쪽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개념들이 많으냐면 상대적인 개념들이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학은 자연과학에서 가장 먼 사회과학이라니까요. 어떤 개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계셔야만 경영이라는 학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영은 기본적으로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논리가 있는 거냐면 원자재가 인풋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재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세스로 들어갈 거냐면 생산이라는 프로세스로 들어갈 거고요. 그 결과로 어떤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제품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 제품이라는 아웃풋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집하는 게 목적이지 않잖아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꼽으라면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요 다시 판매라는 프로세스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동일한 실체가 생산이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풋이고요, 아웃풋이고요. 아웃풋이고요. 판매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실체가 프로세스가 뭐로 잡히냐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은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역시 인풋의 관점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논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했으니까 기업은 상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냐면 이 상품을 가장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고민은 어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물 운영관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4개의 분야가 가장 기본적인 분야가 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재 5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는 설명이 된 거고 조금 장황한 설명되긴 했지만 결국 이 설명을 가지고 경영학은 뭐다? 경영 의사 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그 경영 의사 결정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